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포리병원, 대한당뇨병연합, 한국대사증후군 포럼이 함께하는 제2차 경기 서북부 지역 당뇨병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포리병원 기획관리부장 전상범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관 주최한 대한당뇨병연합, 한국대사증후군 포럼 및 김포리병원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대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영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본 행사를 주관한 김포리병원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포리병원 고성백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도현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혜진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종광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원종철 내분비 당뇨병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기 많으시네요. 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김포 우리 병원에서 당뇨병 아카데미라면 성황리에 정말 지역 주민분들이 정말 경청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또 관리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뿌듯하고 이 김포 우리 병원의 이 모범적인 모델을 올해는 또 성남도 하고 뭐 또 지역에서 많이 확산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항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계속 또 관리해서 다음번 볼 때도 또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시는 우리 고도원 이사장님, 또 원장님, 다들 또 오늘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음으로 본행사 주관하신 김포리병원 고도현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우리병원 고도현 병원장입니다. 대한당뇨병연합 그리고 한국대사증후군 포럼이 주최하는 경기 서북부 당뇨병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당뇨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게 법제화돼서 췌장 장애로 등록이 되게 되었는데요. 본 행사는 환자분들이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김포 우리 병원은 항상 환자분들 곁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따뜻한 돌봄으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강의를 해주실 김대중 교수님, 조영민 교수님, 그리고 김포우리병원 당뇨병 센터장님, 원종철 교수님, 그리고 대한당뇨병연합 의장님, 김광훈 의장님, 그리고 연소혈당 측정기를 후원해 주신 한국에보트,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포우리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보셨거든요. 병원장님께서. 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자, 다음으로 혹시 강의하시다가 좀 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먼저 요즘 하트 자주 하시죠? 어디 가시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하면서 좀 미소를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트! 너무 한 번만 하면 서운하시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자, 화이팅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너무 협조를 잘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지켜봤는데 한 분 빠짐없이 그냥 다 이렇게 구애에 맞춰서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대한당뇨병 연합 의장님께서 잠시만요. 당뇨병 연합과 당뇨병 전문가들이 함께한 여정에 관해서 대한당뇨병 연합 김강환 의장님께서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안 하는데요. 보통 이런 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형당뇨병 환자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근데 아예 없지도 않을 것 같고 저희 환자들도 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장애 등록이 되잖아요. 일형당뇨병이나 C-펩타이드 0.6 이하 어떻게 해서 이거를 지금까지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강훈 의장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한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투석 받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투석 받지 않는데 2012년 12월 24일 날 처음 투석 받을 때 카테터라고 이제 이 가슴에 긴급 투석을 받았기 때문에 카테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영정 사진을 쓸 수도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찍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이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91년도에 당뇨병이 발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당뇨병하고 좀 다른 일형 당뇨병인데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레이저를 많이 해서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2005년 11월에 한국소아당뇨인협회를 설립을 하게 됐고요. 2012년에 뭐 투석 시작했고 19년에 이제 신장 퇴장 동시 이식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래 저래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상 받고 이런 정도 말씀이고 당뇨병 학회에서도 특임이사로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췌장장애 인정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김대중 교수님과 저 같이 만든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제기와 초기 활동, 그다음에 뭐 연구를 통한 개발, 대국민 홍보, 그다음 신선을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장애에 대해서. 당뇨병이 장애냐 물어볼 때 저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형당뇨병 장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들은 항상 합병증이 되고 나서 신장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이거나 할 때 장애가 돼야 된다 그러고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세법상 장애인도 막 발급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 2018년에 대한당뇨병 연합, 그러니까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2005년에 설립을 했지만 2015년에 거버넌스 기관인 대한당뇨병 연합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1차 토론회를 저희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때 1차 토론회가 소아당뇨인협회에서 하지 못했던 일형당뇨병의 희귀 난치성 질환 등록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이제 이때가 왜 일형당뇨병이 희귀난치성 질환이 안 됐냐는 건 2만 명 이하여야 되는데 2만 명이 넘어서 안 됐던 거였고요. 그때 지금은 서미야 국회의원이었는데 우리 일형당뇨병 가족이에요. 조카가 일형당뇨병 환자고 이제 장애인이자 아마 최초의 인권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공식 패널도 아니셨는데 플로어에서 아니 이거 희귀난치성 질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가 등록이 돼야 된다. 이게 영구불면의 장애인데 왜 영구불면의 장애가 아니냐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마음속으로만 갖고 2010년부터 얘기했던 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TF팀을 만들었고요. 2021년에 이제 이런저런 토론회를 하고 법안도 만들고 하다가 아예 연구팀을 대한당뇨병 연합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TFT를 만들었고요. 2021년 처음에 거기에 이제 뭐 여기 김대중 선생님, 박석호 원장님, 그때 당시에 당뇨병 학회에는 보험의사가 김종화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니까 김재현 교수, 이제 조영미 선생님 후배가 될 텐데 서울대 김재현 교수가 그때 소아내분비학회 보건의사라 책임연구원에서 만들었고요. 2021년 2월에 그래서 대한당뇨병 주도로 췌장질의 장애인 인정의 필요성과 근거를 위한 연구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활동도 시작을 했어요. 이제 톡톡투요라고 이제 조영민 선생님 후배가 될지 선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지단 기자님이 후배입니까 이지단 기자님? 예, 이지단 기자께서 이제 췌장 얘기 듣고 이제 이걸 이제 방송을 저희가 송출했어요. 그래서 일형당뇨병, 췌장이식 등 중증 췌장 질환도 장애 인정해달라는 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톡톡투유로 동아일보하고 연결된 저기 미디어에서 저희가 발표했고요. 칼럼도 계속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또 2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당뇨병 환자가 생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오한진 가정의학회 회장,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강유교 회장, 그다음에 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윤 교수, 여기 있던 김영지 선생님 어디 있어요? 좀 일어나 보실래요? 김영지 선생님 밖에 있으신가? 저기 밖에 있는 김영지 선생님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해서 취업 과정, 그다음에 뭐 일형당뇨병 어려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8개 기관입니다. 당뇨병학회, 소아내분비학회, 내분비학회 등 해가지고 여야, 그 다음에 그때 3당까지 전부 다 이제 뭐 10대 과제를 냈는데 뭐 교육수가, 뭐 그 다음에 뭐 의료인 증원 이런 게 있지만 1호 공약으로는 회복불과 중증 당뇨병에 대한 췌장 장애를 신설. 이걸 저희가 1호 공약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었기 때문에 3당이 저희가 했고요. 한 번은 당뇨병학회 사무실에서, 한 번은 국회회관에서, 한 번은 국회 본관에서 이렇게 3번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는 이제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청년 당뇨병 법안을 한번 상정해 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협회장이 이필수 회장 오셨고 원규장 이사장 오셨고 정윤석 이사장 오셨고 박철영 이사장 오셨고 구민정 간호사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사회복지협의 회장 김성희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그 다음에 이명수 여당, 전해숙 야당 이런 국회의원들이랑 공동 주최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대표 발의는 했습니다. 통과는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1차 간담회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린이병원 팀하고 저희하고 하게 돼서 다양한 의견을 해놓고 복지부에다 관을 만들까 뭐 여러 가지의 논의를 했고요. 이제 이게 확대가 돼서 2차 간담회는 이제 남부터미널에서 공식 간담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뇨병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 차관 간담회를 크게 했는데 이때 이제 당뇨병 연합에서도 갔었고 환자인 소아당뇨협회에서도 갔었고 뭐 그 분당서울대 김재현 교수 등이 참여했는데 당뇨병 이거는 이제 그 뭐 다른 거를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타기관, 당뇨병 학회, 내분비학회, 소아내분비학회 등은 모두 중증 난치, 그 다음에 산정특례를 원했는데 저만 유일하게 당뇨병 연합에서 중증 난치보다 췌장질환 장애 인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력히 역설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인정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6월에 선거였는데 서미와 아까 이한 그 장애인 서미와 우리 그 당뇨 일형당뇨 가족 그 부모 그 이모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비례대표 1번으로. 그래서 바로 그 당선인 신문부터 저를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때도 당뇨병 학회부터 모든 분들 했고 또 이때는 다행히 그 전 때에 낙선하신 뭐 이명수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까지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애 인정하자고 기자회견을 해서 즉각적인 조치해서 장애 인정 보건 그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안 질의를 이제 서미아 의원이 그때 당시 조규용 장관한테 했습니다. 뭐 이제 뭐 해달라니까 기준 개선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를 긍정적 입장을 하도록 서미아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대중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구민정 간호사하고 저희가 이제 가게 해서 이제 필요성, 그다음에 일형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자체였습니다. 2025년 와서는 지자체에는 지자체 권한으로 만장일치를 하면 자기들이 만장일치를 건의문을 채택하는 게 있어요. 만장일치가 돼야만 됩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실부터 몇 군데 13군데를 자기들 그 의회 이름을 낼 수 있는데 충남도 의회에 저희가 가서 여기 김대중 교수님도 계시지만 만장일치 30분이 해서 충남도 의회에서 대통령실부터 뭐 의장, 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전부 다 올리는 장애 인정 필요하다는 이렇게 해달라는 저희가 지자체 만장일치권을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장장의 연구 결과가 끝났어요. 연구를 다 끝냈어요. 20개 병원과 2개 단체에서 857명 해서 97.8%가 장애 인정을 한다는 얘기로 해서 이제 연구 결과 기자회견을 한 번 또 했고 연구 결과 중간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장의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도 6월달에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공단과 복지부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일어났을 때 이제 그때는 제한사항 1번은 아니지만 3번에 회복불가 중증 당뇨병의 중증 난치 질환과 췌장장애 인정을 해달라고 또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때는 3당이 개혁신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3개 당하고 저희 우리 당뇨병 연합체들이 당뇨병 학회를 비롯한 연합체들이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아당뇨의 날이 이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날인가 했는데 그때 차관이 와서 건강책 과정도 했고 저희 소아당뇨나 기념식에 와서 저하고 이제 같은 자리에서 하면서 췌장등록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해서 뭐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 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우연히 한국소아당뇨협회 상임고문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 대통령실을 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그때는 공식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 공식 서한을 제출하고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부 계획을 공식 확인을 서미하연이 바뀐 정의용 장관한테 해서 곧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결정이 났죠.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2026년에 드디어 시행하게 됩니다. 7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2026년에는 끝났지만 그래도 췌장장애 원년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2월 6일 날 다 같이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도 김성래 이사장님도 오셨고 내분비학회에서 홍은경 이사장도 오셨고 다 같이 지지하면서 저희가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발표되거나 그래서 이제 지금 자문위원으로 그 국민연구공단과 복지부 자문위원으로 김대중 교수님, 김수경 교수님, 그 다음에 김재영 교수님, 홍용희 교수님 4분인데 그 중에서 3분 김수경 교수님을 제외한 김대중 교수님, 김재영 교수님, 홍용희 교수님이 저희 연구팀이에요. 이번에 당뇨병 연합의 연구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췌장장애인협회를 이제 왜냐하면 장애인 되고 나면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췌장장애인협회를 설립해서 우리 일형당뇨병 환자였던 우리 대한당뇨병협회 상임 대표인 이선영 대표가 이제 회장직을 했고 거기 이제 추진위원회는 국회도 있고 뭐 김경욱 선생님이나 김대중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사도 있고 뭐 지자체 양승조 전 지사들도 있고 국회 보좌관도 있고 굉장히 거버넌스한 환자들이지만 성인된 일형 환자 중에 지금 뭐 강기택 환자라든지 우리 지유정 간호사라든지 이런 지금 리더가 되어 있는 환자들까지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췌장장애인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하신 분들만 설명해 드리는데요. 책임연구원은 서울의대 김재현 교수님이고 연구원은 이제 중요도수로 경일대 박혜령 교수는 동아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제가 했고 우리 한국소아당뇨협회 이선영 상임대표도 일형당뇨병 환자고요. 김하영 교수, 이하균 교수, 김대중 교수님, 그다음 박샘내과의 박석 원장님, 오한진 교수님, 그리고 구민정 간호사 님, 그다음에 박유정 교수님, 그리고 이제 췌장장애 연구 기여자라고 연구자는 아니지만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전국보건교사의 강민경 정무이사님, 김영우 의원실의 강병정 비서관님, 관악FM 오늘 촬영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도움 주셨고 김경욱 부원장님, 김종호 과장님, 청무수석실 나설아 행정관님, 한양의대 박정환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뭐 서미야 국회의원님, 서재선 우리 환자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환자 그 아버지인 교사, 그리고 윤건호 이사장님, 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님, 이진환 기자님, 장인성 기자님, 뭐 주현준 보좌관님, 그리고 하대관 이사님, 몽룡이 교수 이런 분들이 해서 췌장장애 연구에 함께한 20개 병원과 그다음에 의료진 및 당뇨병 센터에 도움 주셔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났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클릭하면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뭐 여기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조영민 교수님, 원종철 교수님, 김대중 교수님 비롯해서 이거를 다 관심 가지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의료진분들, 그다음에 환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뇨인분들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함께한 여정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당뇨병의 이해와 췌장 장애 진단 및 등록 가이드를 주제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대중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아주대병원의 김대중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됐는데 사실 앞에서 소개에 잠깐 나왔지만 제가 한국 대사증후군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사증후군 포럼이라는 단체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연대에 계시는 허갑범 교수님 기억 많이들 하실 거예요. 허갑범 선생님이 만드셨고, 나중에는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때는 서울대병원의 이용규, 서울대병원 명예교수인 이용규 교수님이 또 해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단체가 좀 흐지부지 됐다가 최근에 다시 단체를 부활하게 됐고, 제 부활된 단체에 제가 대표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왜 그 단체를 다시 부활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 또는 600만 명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뇨병의 전 단계를 생각하면 거의 뭐 전체 인구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환자들 또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많이 갖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배운 지식과 또는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교육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그런 단체를 다시 부활하게 됐고, 그런 게 아마 의사의 진료실에서 소임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단체를 다시 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증 당뇨병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설령 지금 당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당뇨 환자의 한 1% 정도가 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한 5만 명 정도. 장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1%에 해당하는 분들의 얘기라 사실은 그런 제도와 관련된 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과 크게 상관없는 일인데 자세히 듣는 것일 수 있어서 그런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증 당뇨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도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으로 그 영양분들이 들어올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몸이 사용하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사용하려면 결국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도와줘야 돼요. 그 호르몬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건데, 당뇨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오늘 얘기하는 그런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아예 진단 시작부터도 거의 90% 이상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구약으로는 되지 않고 인슐린 주사를 처음부터 맞아야 되는데, 그런 남아있는 그런 아주 작은 베타세포의 기능마저도 거의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중증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여러 번 맞아야만 겨우겨우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인슐린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환자분들도 그럴 텐데 의사조차도 인슐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분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 그런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생명 활동을 하려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려면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췌장이라는 공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기 위해서 인슐린이 작용하는데 그런 작용이 순조롭게 일어나야만 우리 세포는 이렇게 웃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형 당뇨는 뭐냐?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을 못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잖아요. 예, 혈중에는 포도당이 막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실제 세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환자들은 2형 당뇨일 텐데 2형 당뇨는 약간 다른 식인 거예요. 인슐린은 오히려 충분하게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인슐린이 세포에서 작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포에서 작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동일하고 혈중에 포도당이 떠다니는 거는 동일하지만 병의 원인 자체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인데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슐린이 그러면 아주 분비가 잘 되는 거냐, 개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기 보는 것처럼 베타세포의 기능이 당뇨병이 진단된 시점에서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50% 감소되어 있을 때 당뇨병이 진단된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90%, 100%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150% 이렇게 분비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형 당뇨에 가깝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당뇨라는 게 사라지는 병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경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췌장의 기능이 그나마 남아있던 기능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나름 내가 열심히 혈당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먹는 약도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잘 먹고 있는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을 하나 더 추가하고 다른 계통의 약을 또 추가하고 2개 먹고 3개 먹고 심지어 4개 먹고 이렇게 올려갑니다. 그래도 혈당 조절이 좀 되다가 또 다시 안 되고 되다가 다시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환자분 이제는 먹는 약만 갖고는 안 되겠고 인슐린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환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예, 그럴 때 인슐린이 시작되다 보니까 인슐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늦추죠. 인슐린을 안 맞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합병증이 하나씩 찾아와요. 그러고 나면 또 의사가 아이고 진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합병증이 한번 시작되면 그 방향은 그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그 나빠지는 방향을 거스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혈액 투석도 하게 되고 눈도 많이 나빠지게 되는데 그걸 뻔히 알아요.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슐린이라는 주사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자꾸 늦추려고 하다가 결국은 굉장히 큰 합병증을 맞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영민 교수님 와 계시지만 대한당뇨병학회라는 전문가 단체에서 당뇨병을
이렇게 병기 분류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앞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인슐린 분비 부족,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을 좀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혹시는 여기 암을 진단받았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암이라고 하는 것도 병기라는 게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연골이 망가진 것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 새로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를 뭔가 정의를 해주면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소통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태 생리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진 정도를 경도, 중등도, 중증, 매우 심한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C펩타이드라는 게 인슐린과 같이 분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 상태를 평가할 때 이 C펩타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여기 3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장애 인정을 할 때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합병증인데, 이것도 역시 병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 상태, 합병증은 없는 상태부터 출발해서 아주 미세하게 합병증이 있는, 그렇지만 증상은 특별히 없는 그런 상태를 무증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 아주 진행된 단계,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눈이 나빠지면 망막에 손상이 온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망막의 손상이 아주 미세하게만 나타난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은 꼭 1년에 한 번씩 안과를 가야 되고 눈에 사진을 찍어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환자들은 왜 자꾸 귀찮게 날 그걸 시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생활하는데 눈이 불편할 정도다 그러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꾸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안타깝게도 눈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실명의 수준이 되면 장애를 인정해 줍니다. 시각장애. 예. 이제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것만 갖고 있을 때는 장애를 인정해 주지 않다가, 드디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도 중증으로 나빠져 있으면 장애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걸 아까 김광우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한다? 그러면 장애를 인정해 줘요. 예,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그 장기의 문제 때문에 장애를 인정해 주고, 또 예를 들면 당뇨발 때문에 발가락을 잘랐다, 발목을 잘랐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지체 장애, 또 장애를 인정해 줘요. 자, 그런데 그런 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당뇨병,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췌장 장애를 그동안에는 인정해 주지 않다가 드디어 인정을 해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장애로 인정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몸의 상태, 내 당뇨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를 적극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슐린 결핍이나 저항성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 혈당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지 그런 대사 등급을 평가할 수 있고, 합병증의 동반 여부를 평가해 본다면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학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적어도 3단계 이상으로 나빠져 있으면 중증 당뇨병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은 전문가들이 진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장애를 인정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당뇨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그것도 3번, 4번, 심지어 10번씩 맞기도 하고 혈당 측정도 하루에 뭐 10번, 20번씩 해보기도 하고 오늘 환자분들 다 체험하고 있는 연소혈당 측정기가 요즘엔 개발돼서 그걸 부착하고 수시로 내 혈당을 쳐다보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포 같은 문제는 고혈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혈당의 위험도 시시각각으로 있죠. 그런 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자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일형 당뇨병조차도 전체가 다 췌장 장애로 지금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형 당뇨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5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또는 60%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장애로 인정받을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일형 당뇨의 진단 기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을 때 췌장 장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C펩타이드가 어느 수치 미만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장애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형 당뇨병이 이렇게 진단 시점부터 5년, 10년 이렇게 경과를 보면 이 점이 찍힌 게 인슐린 분비 기능이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일형 당뇨라 하더라도 비교적 인슐린 분비가 잘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점점점 그런 분들이 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보통 5년을 경과하면 거의 90%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췌장 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쪽으로 나빠지는데 초기 한 5년 정도는 사실은 한 절반 정도만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형 당뇨라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인슐린 분비의 결함이지만 초기 5년은 사실은 장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초기 5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실은 생활관리, 건강 정보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내가 그래도 좀 이제 내 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좀 당뇨가 있지만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터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병원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지를 않아서 김광훈 회장도 있는데 이런 우리 사회 단체에서는 당뇨 교육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지자체가 또는 병원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료 외곽에서 지원하는 센터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 당뇨도 이제 당뇨가 한 5년 이내가 되면 한 60% 70%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만 한 30-40%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그룹핑했을 때 16번째 장애로 이 췌장의 장애를 드디어 공식적으로 하게 됐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의사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봐가지고 장애 진단서를 작성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조금 지나가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내분비내과 저처럼 내과 안에서도 내분비 대사를 전공하는 뭐 여기 계시는 원종철 교수 같은 분, 조영민 교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판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내분비를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대학병원 또는 큰 종합병원에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제대로 판정해서 진짜 이 사람은 췌장 장애를 인정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도록 그렇게 조금 까다롭게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기존의 환자들은 대부분의 필요한 환자들은 장애 인정으로 등록이 될 거고 새로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넓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그러면 장애 인정을 받게 되느냐? 병원에서 일단 진단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뭐 좀 제가 생략은 했지만 장애 심사용 진단서를 의사가 발급을 해주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환자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장애를 인정받아야 되겠소 하고 신청을 하고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아마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될 텐데 신청을 하고 나면 대개는 몇 개월 안에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지금 동시에 몇만 명이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당장 올 하반기에는 꽤 많은 그런 딜레이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심사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될 거여서 조금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래는 한두 달 안에 판정을 다 해주는 것으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장애 등록이 될 거고 그런 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장애 판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고요. 반복해서 3번 이상 이 기준에 들어오면 이제 영구적인 문제다라고 판정을 해서 더 이상 장애 심사를 다시 받아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장애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요 얘기도 자세한 얘기들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장애인 연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득이 굉장히 낮은 분들 얘기긴 합니다. 장애인 연금이나 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 수당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의료비나 보험료 등의 혜택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소득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데는 의료비 지원도 지자체가 일부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 뭐 자동차, 항공 이런 거에 교통 혜택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있고요. 통신비, 뭐 에너지, 문화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주는 췌장 장애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장애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사실 1차적인 부분이겠지만 뭐 개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은 국가가 혜택을 주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장애가 인정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복지 혜택 또는 우리나라는 워낙 건강보험이 이제 탄탄하긴 하지만 굉장히 소수의 환자들이다 보니까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CGM, 연소결당 측정기라든지 뭐 인슐린 펌프라든지 건강보험 안에서 커버를 해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의미는 급여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서 환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큰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급여 혜택을 좀 확대할 거냐 또는 지자체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외곽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자체나
또는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환자들이 이 병을 앓으면서 고통받지 않고 자기가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다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쉽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군다나 제가 이거 당뇨병 환자들이 실생활에서 진짜 세심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함께 노력해 오셨고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마 우리 김광훈 의장님, 임대준 교수님, 조영명 교수님, 원전조 센터님, 이분들이 함께 노력해온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강의로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스파이크 제로, 슬기로운 혈당 관리의 기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용민 교수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민입니다. 예, 오늘 그 제2차 경기 서북부 당뇨병 아카데미 축하드립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고성백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먼저 그 발표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는 주로 이제 뭐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다고 이렇게 상아탑에 갇혀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두 분, 김광훈 의장님 그리고 김대중 교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벽에다가 문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해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고요. 정말 오늘 그 여정을 쭉 들으면서 이 췌장 장애가 인정되는 과정들이 너무 감동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베타 세포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뭔지 잘 모르시죠? 이 뭐 세포가 베타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다 싶은데,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베타 세포가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인데, 우리 몸에서 췌장의 한 1 내지 2%가 이런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예요. 그래서 췌장이 한 150g에서 200g 정도 되니까 한 1g 정도 되는 그런 세포가 베타 세포인데, 정말 작죠. 1g이니까. 그리고 여기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그 맞는 주사 양을 보게 되면 몇 방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모자라 가지고서 이게 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포 1g밖에 안 되는 그 세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큰 문제가 되고 이제 췌장 장애로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제목이 혈당 스파이크 제로, 슬기로운 혈당 관리의 기술이라서 어려운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책들을 좀 냈었는데, 그 슈퍼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위고비 들어보셨어요? 살 빼는 주사. 그 이제 GLP-1이라 그래가지고서 최근에 이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관리에서 정말 그 혁신을 이룬 그런 호르몬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그다음 혈당 스파이크 제로는 오늘 또 이사장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한 권씩 나눠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그 이번 그 아카데미에 그 참석하게 된 거는 우리 원종철 센터장님께서 이제 불러주셔서 오게 된 건데, 이전부터 같이 일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2019년에 나왔는데, 맞춤 식단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높고 낮은 그런 것도 생기지만,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많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쓴 건데, 그 이스라엘의 그 과학자들이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책을 제가 2018년, 2019년에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부총무를 했던 우리 수석 부총무의 원정철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었고,
이거는 2023년에 이제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학회장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원정철 교수님 멋있죠? 네. 자,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 하는 건데, 스파이크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뾰족한 거죠, 그렇죠? 스파이크, 뾰족한 걸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이제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제 책을 이제 제 환자분들도 이제 읽고 이제 오셔가지고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제가 요새 스파크가 많이 생겨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가 뭔가요? 했더니 저는 뭐 정전기가 생긴다는 소리인가 그랬는데 혈당 스파크가 생겨요 라고 하셔서 혈당 스파이크보다 혈당 스파크라고 할 걸 그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인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교수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봤던 환자인데요. 이 위장에 여기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이제 장을 이어 붙였더니 이 부분이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음식물을 여기서 꽉 조이고 있다가 조금씩 흘려내려 보내거든요.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뭘 먹으면 술렁 다 빠지는 거예요, 장으로. 그래서 저렇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그다음 저혈당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 후, 즉 위절제술 후에 생기는 그런 저혈당이다라고 진단을 했고, 치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루에 6번으로 3번 먹던 거를 조금씩 6번 나눠 드시게 했더니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저혈당도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림이 없어져 버렸네. 네. 최근에 이제 혈당이 조금만 이렇게 뭐 올라도 스파이크가 나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오늘 아마 착용하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연소혈당 측정기를 차고 계시면 혈당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 혈당이 올라야지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공복 혈당에 비해서 이제 올라간 폭이 50 이상 되거나, 그리고 식후 혈당이 140 이상 상승하면 적어도 이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보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 스페인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5년 정도 추적을 했을 때 5년 전, 5년 후까지 계속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은 연소혈당 측정기로 검사를 했을 때 이 혈당이 70에서 140 사이에 96.4%의 시간이 이제 저기 해당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을 잘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서 140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상인 사람은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지를 않아야 된다.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 정상인은 제가 혈당 스파이크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주변에서 이걸 기계를 차고 계시면 너도 나도 막 혈당 스파이크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혈당 조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학회에서 연구를 보게 되면 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성인의 15.5%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가 41.1%, 합치면 56.6%가 이제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인 사람은 한 45%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실 텐데 그 혈당 스파이크 19혈당이 뭐 160이 돼가지고서 혈당 스파이크 걱정한다 이런 거 들으시면 아마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웃으실 거예요. 이게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혈당을 본 건데요. 여기가 70이고 여기 180이거든요. 140은 이 정도 되겠죠. 이거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그 400 이상 뚝 올라갔어요. 잴 수가 없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저혈당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일형 당뇨병이죠. 치료가 잘 안 된 상태의 일형 당뇨병은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요즘 그 SNS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 뭐 혈당이 19혈당이 180이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일형 당뇨병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혈당 스파이크는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일단 혈당 스파이크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정상이 아니라 그랬죠. 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 내가 혈당을 제대로 내 몸이 관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 당뇨병이 있으면서 혈당이 너무 출렁출렁 되면 이거는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건데, 혈당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잘 이어질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 원종철 센터장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당화혈색소 아시죠? 네. 당화혈색소를 그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 두 사람은 똑같이 당화혈색소가 7.0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이분은 그냥 지속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고, 이분은 엄청 높아졌다가 저혈당이 생겼다가 하면서 평균적인 혈당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서 똑같이 당화혈색소 7.0%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너를 띄는 경우는 나쁘겠죠. 이거를 알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그 연소혈당 측정기 검사를 해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몇 분이나 달고 계신가요? 착용하신 분 계신가요? 다 다셨어요? 아, 예. 그럼 이거 결과 보시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식이요법을 하는 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하고 원종철 교수하고 이제 강북 삼성병원 이은정 교수하고 해가지고서 이 간단한 그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이 그 연소혈당 측정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을 냈던 적이 있어요. 당뇨병 분야에 국한해서 보게 되면은 가장 좋은 그 저널인데 거기에 저희가 게재를 했고, 오늘 와서 보니까 원종철 센터장께서 이제 혈당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그 교재에도 이 저희 논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환자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셔가지고 혈당 관리에 더욱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흡수돼 가지고서 이제 대사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 입으로 먹게 되면 위장으로 내려오겠죠. 여기서 막 갈아가지고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는데 여기 관략근이 있죠. 꽉 조이고 있다가 조금씩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흡수가 되면 혈액을 타고 간, 근육, 지방으로 가서 이제 주로 쓰이게 되는데, 요 단계별로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섭취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양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다. 그래서 현미로 바꿨는데 혈당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현미는 좋다고 그래서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것들은 대개는 단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 배출 속도를 늦추면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이제 혈당이 덜 오르거든요. 이런 기전으로 이제 약을 개발해 쓰기도 하는데, 여기 그 계신 분 중에서 저기 관략근이 있는데 저거를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먹으면 돼요. 천천히.
막 정신없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니까 그걸 좀 방해할 수 있는 걸 먼저 먹는 거예요.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거를 먼저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나중에 먹게 되면은 좀 덜 먹게 되는데, 여기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신데 옛날에 다 이렇게 고봉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는 반찬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식이라 그러죠. 부식. 예? 그리고 그 도시락 싸고 다녔던 시절 생각해 보면 아마 조금 반찬 조금 먹고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먹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죠. 저희들이 이제 살 때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줄이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이제 그 밥도 공깃밥을 먹고 점점 공기도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 같고 밥 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 위주 혹은 반찬이라기보다 요새는 요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먹고 밥은 좀 나중에 뒤로 밀어서 먹게 되게 되면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 섭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을 올리는 그런 적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 입에 넣어서 단맛이 나는 것들이 대개는 당분이 많은 그런 음식이다라는 걸 좀 피해 주시고, 그래도 의외의 적들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외식이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보게 되면은 연소혈당 측정을 했는데 꼭 점심 때만 스파이크가 나와요. 점심 어디서 드시냐 물어보면 나가서 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종원 씨 음식 만드는 거 봤죠? 설탕 그냥 팍 넣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요새 그 음식이 달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의 외식 트렌드는 이제 혈당을 좀 덜 올리도록 설탕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가당 주스를 마셨는데 혈당이 올랐어요 라고 하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무가당 무슨 뜻이에요? 당이 없단 말이에요? 네? 더 넣지는 않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무가당 주스는 혈당 안 오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요. 사과 하나 그냥 깎아서 드시는데 하나 다 먹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10분 혹은 15분 걸리겠죠?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데 원샷 하시면 얼마 걸리세요? 5초. 예, 그렇게 굉장히 빨리 원샷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빨리 이제 흡수가 되고, 액체는요, 보세요. 이 사과를 먹으면 여기 퉁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막 갈아가지고 넘어올 텐데, 주스를 마시면 여기 길이 있어요. 홈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타고 들어와서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그 길이 있어요. 쭉 소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쭉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된다. 그래서 과일을 드시려면 주스보다는 그냥 먹는 게 좋다. 말린 과일이 굉장히 문제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홍시를 만약에 드리면 한 번에 몇 개 드세요? 홍시? 대개 하나 먹겠죠? 예? 곶감은 몇 개 드세요? 2개, 3개, 4개, 5개도 먹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홍시에 있는 당분이 그대로 농축된 게 곶감이죠. 맞죠? 그러면 하나 먹고 말 거를 뭐 4개, 5개 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유는 그냥 적어놨는데 일형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유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요? 라고 하거든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우유에 당분이 있어요. 유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입에 넣어서 달지는 않은데 분해가 되면은 달아집니다. 요구르트 만들어 보셨죠? 설탕 안 넣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새콤달콤해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유당이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유를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먹은 게 이 혈액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걸 그럼 빨리 쓰면 되겠는데 쓰는 데가 3군데죠. 간, 근육, 지방.
나는 간을 열심히 움직일 수 있다. 아무나 계시죠? 지방을 움직일 수 있다. 없죠. 근육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주면 일단 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아시면 좋겠고, 제 외래에 오셔가지고도 환자분들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까? 근력 운동이 좋습니까? 필라테스가 좋습니까? 테니스가 좋습니까?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시라고. 예? 뭘 할지 몰라 고민하시다가 안 하시는데 일단 운동은 하고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쉬면 안 좋아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틀 연속 쉬게 되면 운동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는데, 습관에도 나쁜 것 같아요. 이틀 연속으로 쉬게 되면은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일단 시작을 하면 이틀 연속으로는 거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음식과 혈당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일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당류 섭취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어요. 2020년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게 되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맨 밑에 있는데, 설탕으로는 한 50g 정도까지 하루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죠? 50g. 그렇죠? 자, 이거 콜라 약간 큰 거예요. 355cc짜리. 여기 설탕이 39g. 네? 하루 50g 먹으라고 그랬는데 39g 들어있으니까 거의 80%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 캔 다 마시면 그냥 끝난 거죠. 3g짜리 각설탕으로 치면 13개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수 같은 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약간 달달한 빵들 있죠. 이거 우리나라에 조사한 거 보면 하나에 23g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2개 먹으면 거의 50g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탕 섭취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듣는데,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컬러풀한 식탁, 3 화이트 줄이기, 복 8분 노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재료를 딱 봐서 모르겠다는 그 음식을 보게 되면은 대개는 가공식품이고 요새 말하는 초가공식품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영양소도 많이 파괴돼 있고 식품 첨가물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신선한 음식이다,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이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적은 음식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음식을 드실 때 가급적 내가 적 봐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컬러풀한 식탁을 만들자는 건데,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뭐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경우에 다양한 컬러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채소 과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음식 같은 경우도요. 이거 인터넷에서 건강한 식단을 검색해 보면 전부 다 컬러풀하죠. 그렇죠? 노란색, 녹색, 붉은색 다 있죠. 이게 그 한 식단에 섞여 있으면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온다. 예?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들어있다.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본능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런 걸 보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색깔이 한 색깔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카이세키 요리라고 하는 건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런 그 코스 요리를 내놓을 때 이 한 그릇마다 이 노란색, 그리고 녹색, 붉은색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녹색이 없으면 막 이런 것도 막 갖다 놓고 합니다. 이거 먹는 건 아니죠. 예? 정 안 되면 그릇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색깔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이겠죠.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자, 어느 쪽이 맛있어 보이세요?
이사장님 어느 쪽 드시겠습니까? 오른쪽 드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탁 퍼서 아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식사하실 때 색깔이 너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럼 다른 색깔을 좀 추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좋을 것 같으시죠? 그렇죠? 요건 어때요? 맛있겠죠? 예. 네, 이거가 애기들을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 구슬만 있어봐요, 맛있겠어요? 파란색만 있던 맛없게 느껴질 텐데,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 애들이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먹으면 안 되죠? 재료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다양한 색깔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 화이트 줄이기인데 300이라고 불러요. 300. 설탕, 소금, 백미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한자를 쓰는 게 좀 깨졌는데 복팔분 노야식인데, 제가 그 이전에 한번 어떤 절에 가서 주지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두량, 종난, 복팔분이라는 말이 있다. 이게 이제 스님들이 쓰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특히 이 수행을 할 때 정진을 잘하려 그러면 두량, 종난, 복팔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량은 뭐냐면 머리는 서늘하게, 종난, 발은 따뜻하게.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겨울에 야외 온천 들어가 보신 분들 있죠? 어때요? 머리가 맑아지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온 게 복팔분인데 배는 88만 채워라, 80%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위장 용량의 80%까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거에 80%까지, 거기까지만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뭐 수행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그 혈당 스파이크를 환자분들이 교수님 옆에서 스파크 얘기하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강의 내내 제가 좀 볼 때 붓고 튀는 눈으로 쳐다봐서 열정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서 교수님 보실 때마다 환자분들이 스파크가 튀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조영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저 가장 인기 많으신 분이시죠. 혈당을 넘어 합병증 관리를 주제로 해서 김포리병원 내분비 당뇨센터 원정철 센터장님의 강의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앞에 김광훈 의장님, 김대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뭐 석 달 남았어요. 이제 췌장장애 등록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 일형당뇨로 이제 계속 다니시는 분들 꼭 와서 좀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진료실 오실 때마다 항상 이제 핑계를 갖고 오시잖아요. 오실 때마다 계속 오실 때마다 안 드셨다고 맨날, 난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혈당 높다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 또 이제 혈당 스파이크, 그래서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정말 제가 존경하고 친한 저희 두 분 교수님, 그 다음에 김 의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병 혈당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국에 이제 혈당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합병증의 문제인 거죠. 당뇨병이 인슐린이 개발되기 게 얼마 안 됩니다. 이제 100년 조금 넘은 거죠. 근데 인슐린 개발 전까지는 당뇨병은 진단 받으면 암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병이었어요. 진단 후. 근데 이제 인슐린 이외에 이제 여러 약제들이 발견되면서 사실은 이제 당뇨병 환자가 정상보다 더 오래 사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에 자주 오잖아요. 그렇죠?
병원 오니까 그래요. 그렇게 병원에 자주 오시니까 아무래도 검사도 하게 되고 미리 발견돼요. 근데 제 환자분들 보면은 그 막상 이렇게 그 환자로 오시면 보호자분이 뒤에서 막 우리 할아버지 술 못 마시게 좀 막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할머니가 안 오셨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당뇨병도 없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혈당을 넘어서 우리가 당뇨병 합병증 관리를 잘해서 이런 문제 없이 영원하게 사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일형 당뇨병 이제 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당뇨 연합으로 우리 김 의장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과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이전에 2017년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학교에서 거의 이제 소외된다. 인슐린을 못 맞는다. 왜냐하면 이 화장실 가서 몰래 맞는다. 이제 이게 방송을 타면서부터 그때 이제 조금 그 약간 쟁점화가 됐고 그때 이제 제가 그 학교 안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광훈 의장님이랑 같이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지금 이제 달고 계신 CGM 그 수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글루카곤 이런 약제 수입하는 문제를 좀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 학교나 이런 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굉장히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서 아마 지금 최장장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저희 이사장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이제 소아과 책을 보면은 그 딱 첫 문장이 소아는 작은 어린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인 거죠. 근데 저희 이사장님은 항상 이런 그 얘기하실 때 그 정말 성인하고 다르게 소아 청소년기의 당뇨병은 정말 그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은 온전한 성인으로 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잘못돼서 정말 가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학교 안전도 이제 시작을 된 거고 뭐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한 소아가 살 수만 있다면 그 당연히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해야 하고 의료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저희 그 당뇨병 연합 그 작년 7월에 저희 병원이랑 같이 이제 업무 협약 MOU라는 것을 맺었고요. 그때 이제 김광훈 의장님, 그다음에 김대중 교수님 이렇게 저희 오셔서 저희 이사장님, 원장님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런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뇨병 극복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8년부터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일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좀 그 소아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개최가 됐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했었죠. 그때 이제 저희 원장님 이렇게 그 저희 병원에 약간 이제 당뇨병의 그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합병증인데 이 당뇨병 하면 이렇게 합병증 검사를 합시다. 뭐 합병증 중요하다 하면은 나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당뇨병 합병증은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아침에 뭐 조기 축구하러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발이 톡 마비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뭐 아침에 막 눈이 마비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막 팔이 막 이렇게 마비돼서 그 와서 보면은 결국에 막 돌고 돌아서 오다 보면 혈당이 높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은 이제 망막이라고 눈의 합병증이에요. 제가 환자분께 이제 꼭 안과 보세요. 그리고 눈의 합병증 보셔야 합니다. 얘기하면 저 아직 시력이 괜찮아요 이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뇨병에 눈에 합병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이제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혈당 조절도 안 되시는 분이 갑자기 뭐 자전거 타고 산에 간다고 덜컹덜컹 하다가 갑자기 눈에 실명돼서 오시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안타깝죠. 또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당뇨병 환자들의 이제 발의 합병증입니다. 발에 이제 발에 또 어느 날 보니까 뭐 발이 약간 부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그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 오게 되는 게 집에서 그냥 뭐 이쑤시개나 뭐 옷빙거 같은 걸로 툭 찔렀더니 막 고름이 나오니까 막 허겁지겁 병원 오세요. 그 정도가 되면 발에 통증도 없는 상태죠. 통증이 없으니까 버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오셔서 검사하다 보면 결국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발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쉽게 우리가 관심만 가져도 눈을 지키고 또 발을 지킬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도 계속 침이 마르게 합병증 검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은 이제 크게 뭐 미세혈관, 뭐 큰 혈관 얘기하는데 눈 망가지는 거, 콩팥 망가지는 거, 그다음에 신경 망가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뭐겠어요? 심장, 뇌혈관, 중증, 그쵸?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다리 하나씩이 뚝딱뚝딱 전 세계적으로 잘라진다고 해요. 당뇨 이제 발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 합병증은 그냥 보통 이제 당뇨병이 진단 받는 데까지 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뇨병을 오셨으면 합병증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에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런 합병증들은 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뭐냐? 심장. 당뇨병이 결국에 우리 심장이 펌프잖아요. 그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하루에 70만 번을 뛰어요. 그러니까 운동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당뇨병 자체만으로도 이 심혈관 질환, 특히 뭐 관상동맥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 펌프가 밀어내지 못하는 심부전,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중요한 문제는 혈관이에요. 혈관, 핏줄. 핏줄에 이제 때가 끼는 거죠. 때가 껴서 어떻게 돼? 막히면, 심장이 막히면 급수하는 거고, 뇌 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콩팥입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필터죠. 필터. 걸러내는.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 조절을 잘하고 또 정기적으로 합병증 관리를 잘하시면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는 게 우리가 당화혈색소로 말하는 혈당 조절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혈당 조절, 그 다음에 뭐 동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와서 잘 관리해서 내가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애도 잘 키우고, 또 이렇게 고생해서 애 잘 키우고 막 했는데 손자 손녀도 잘 보고, 응? 그러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제가 이 환자분께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무단결석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게 뭐 3개월 후에 오시기로 하고, 뭐 또 어느 분은 뭐 당 조절 잘 되면 뭐 6개월에 오시기로 하는데, 그러면 또 한동안 잊혀졌다가 갑자기 이제 혈당이 많이 안 좋아져서 와. 예? 그러면 뭐 이제 핑계가 있죠. 뭐 집에 뭐가 있었다, 어디가 아팠다, 응? 그래서 무단결석. 그쵸? 제가 무단결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또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이제 여기 일형당뇨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형당뇨, 지금 저희가 이제 중증당뇨병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게 일형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형당뇨 환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상급 학년 갈 때까지는 병원에 엄마가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 조절이 어느 정도는 돼요. 이제 뭐 일형당뇨는 약간 우리가 말하는 당화 혈색소 조절 목표가 좀 다르더라도, 근데 일단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웬만한 이제 학생들이 소아과 선생님보다 더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안 가. 그럼 이제 또 관심이 없으니까 또 잘 안.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그때 이 15, 20살 이 사이에 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에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미국에서 그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단백뇨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정말 이 지풍노도의 시기에 그 소아과 가서 애들이랑 같이 앉아 있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내과 찾아오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그 중증당뇨 환자 이렇게 우리가 등록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지금 이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결석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소아 일형당뇨 환자들은 특히 그 이걸 이행이라고 하거든요. 이행 언제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많이 관리를 하셔야 한다. 아까 이제 중증 그 장애 이제 주로 해당되는 게 이제 일형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그 중증 장애 진단은 저희가 이제 그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이제 그 진단서를 쓸 수 있도록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저희도 지금 이걸 병원 내에서 준비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저한테 이제 진료 보실 때 뭐 여기 일형인 환자분들 꽤 계시잖아요. 저한테 다니시면서 제가 이미 전부터 인슐린 나오는 반응, 이제 이런 거 다 검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결과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진단서 수급에 그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그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아들은 이제 그 피를 뽑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소변 검사로 그 인슐린 분비하는 C펩타이드라는 것을 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병원도 지금 그 분석 장비랑 그 시약을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당은 문제가 안 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김광훈 의장님이 그 국정감사 때 그 당뇨 환자 뭐 이 현황 조사한 걸 보니까 일형 당뇨 환자가 김포시에 한 500명 정도, 감화군에 한 79명 정도가 돼요. 이 김포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길이로 따지면 서울보다 더 길어요. 강원까지 따지면 근데 정말 큽니다. 깁니다. 인구가 한 50만이고 그 지금 김포시에 당뇨병 환자가 한 5만 명 정도,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한 10%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말 큽니다. 여기서 아직은 이제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제가 그 보건복지부랑 저희 내분비 학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넓은 곳에. 그래서 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이제 환자분들께 그런 좀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중요한 건 고혈당입니다. 이제 고혈당 말고 또 있어요. 우리 당뇨병이 3고, 3고. 저는 고수분 잘 못 치는데 3고. 자,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혈당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혈당은 당화혈색소죠. 제가 당화혈색소 모르시면 막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 눈도 지키고 콩팥도 지키고 신경도 지키고 혈관도 지키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지킨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합병증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는 뭐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특히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다음에 뭐 그 콩팥 기능을 아는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절이 잘 되면 이렇게 뭐 그 몇 개월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바로바로 오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또 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밖에서 받으셨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첩으로 만드는데 제가 일기라고 썼어요. 일기. 응? 이렇게 딱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다가 보시면은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음식, 오늘 뭐 드셨는지 다 적어오게 하려고. 응? 아셨죠? 응?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통합적 당뇨병 관리하는 거 그거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합병증을 그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안과는 제가 안과 보내면 안과 의사가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응?
그 문제 안 생기게. 그다음에 콩팥. 그 신장 기능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이런 신장내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순환기내과.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내는 건데, 또 이제 가시라고 하면 또 안 가셨다가 나중에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환자실로.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신경외과, 비뇨기과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당뇨 환자들은. 또 정형외과. 이 모든 환자들이 그 저한테 진료실로 오시면은 뭐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데 이거 당뇨 때문에 그런 거냐, 오른쪽 뭐 허벅지가 아픈데 이거 당뇨 때문에 그런 거냐, 그냥 모든 게 다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제 자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당뇨병은 그 이 합병증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지 관리도 잘해야, 잘 걸어다녀야 운동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조민수 선생님께서 운동 많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 그쵸? 오장육부에 암만 안 생기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합병증을 잘 검사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안과 오시면은 안과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안과 선생님이 웬만하면 바로바로 당일날 봐주세요. 예, 혼자 이렇게 환자도 많으신데, 그리고 뭔가 좀 이상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갖고 꼼꼼하게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안과 먼저 들려서 그냥 괜찮습니다 하면 안과 의사가 오라고 하는 날 무단 결석하지 말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의 만성 콩팥병이 그 당뇨병 환자의 거의 그 30% 이상이 동반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투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콩팥만 지키면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저희 당뇨병 센터의 위층이 투석실이잖아요. 투석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막 되게 좀 안쓰럽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셔야 하고, 또 저희는 그 웬만한 대학병원 이상으로 이 신장내과 선생님, 우리 저기 부원장님이신 임상의학연구소장님이 이민준 부원장님이 신장내과이신데,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잘 봐주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제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안 보내야죠, 환자를. 응? 합병증 없이. 아무튼 그래도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신경. 그 신경 쓰는 일도 많으실 텐데 이 신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별의별 증상들이 다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발이 괜찮으시냐, 뭐 발바닥 괜찮으시냐, 뭐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또 신경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의 발은 조금만 관심만 줘도 절단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이제 당뇨병학에서 제가 그 당뇨병 신경병증 연구회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통증도 놓치지 말고 의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해라. 내가 발이 뭐가 있는지. 집에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쭉 찌르지 말고 발을 소중하게. 항상 우리 당뇨 환자들은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뽀송뽀송. 발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로션도 있다가 발에도 많이 발라주고, 발에 이상한 거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찜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발에 상처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뭐 있으면은 집에서 이쑤시개로 찌르지 말고 바로 병원 오셔서. 아셨죠? 이게 하도 그런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신경병증에 대해서 그 특수한 검사, 그 감각신경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율신경이 떨어져요. 당뇨 환자들이. 그래서 아까 조민수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심장아 빨리 뛰어라. 그래서 내 심장이 빨리 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자율신경 검사라고 하는데, 이 당뇨에 자율신경병증이 생기면은 누웠다 일어났을 때 혈압이 안 올라서 푹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뇨병 신경병증에 대해서 제가 하도 이러니까 이 환자의 설문지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보면 103페이지에도 이렇게 당뇨병의 그 자기 관리 측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문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진료보러 오실 때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의 이런 또 하나의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 급성 합병증은 주로 뭐냐면은 심한 고혈당이에요. 케토산 혈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고혈당. 혈당이 아까 우리가 보통 평균 혈당이 이제 평균이 100mg/dl라고 하면 뭐 100에서 아까 스파이크 하더라도 뭐 최소 당뇨 환자에서 200은 안 넘어야 하잖아요. 근데 막 이게 뭐 2000,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1000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700, 800 돼서 결국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 당뇨병 케톤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다행히 저는 이제 중환자실이 굉장히 잘 그 세팅이 돼 있어서 제가 또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또 일부는 이 급성 합병증을 딱 해결하고 나면은 이 환자가 계속 막 못 먹는다. 못 먹는다라고 해요. 막 계속 먹으면 토한다. 그럼 결국에 내시경을 해보니까 금식인데도 위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제 해부학 검사라고 해서 이 당뇨병의 이 위가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검사를 하니까 그 2시간이 지났는데도 음식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성 위마비. 결국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저희 김포 우리병원을 보면은 그 다른 대학병원 못지않게 이런 다학제적인 진료가 잘 되니까 이 당뇨병 환자들의 어떤 급성 합병증, 만성 합병증 관련돼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당뇨병은 결국에 혈관하고 펌프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결국에 암이 제일 많지만은 사망 원인에 아까 암은 뭐라고 했어요? 오장육부. 오장육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결국에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또 제가 많이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심장, 심내 혈관 질환 선생님들한테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저한테 다니시면서 해보셨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여기 혈관이 이게 보이는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이 앞 심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4개 앞뒤로. 근데 여기가 보면은 사진 찍어 보면 여기가 이 분기부가 여기가 때가 작기거든. 근데 때가 끼다 돼서 결국에 막혀 있잖아 이렇게. 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툭 날아가면은 중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뇌로는 피가 잘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저희 병원에서 이거 스텐트를 넣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 그 신경외과에 이철현 그 뇌혈관 센터장님이 수술한 거예요. 이게 지금 경동맥에 떼낀 것을 보세요. 혈관을 잘라서 그 안에 뭔가를 끄집어내. 보이세요? 이게 혈관에 때가 낀 거예요. 때가. 응? 아까 보셨죠? 이렇게 누렇게. 이렇습니다. 이런 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준 건데 이게 빼는 거예요. 어디 지금 이게 무슨 그 우리 수도국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 혈관이 이렇게 막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검사를 안 하면 이건 우리 혈관은 95% 막힐 때까지는 거의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검사해서 때도 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도 열심히 수선하는데, 그쵸? 하수구도 막힌 거 뚫고, 그 상수도 하는데 우리 혈관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아까 이렇게 수술로 떼내기도 하지만 여기다 스텐트를 넣어갖고 여기 좁아져 있죠. 이것도 이렇게 뚫어놓는 거예요. 피가 가게. 그러니까 그 오셔서 제가 가끔 이제 합병증 검사하자면 뭐 비용도 그렇고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면 바쁘다. 바쁘다. 빨리 가야 한다. 그래서 또 안 해요. 그래도 안 하고 안 하다가 또 나중에 정말 응급실 중환자실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 검사를 꾸준히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아니, 그 심장. 이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 3개.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뛴다고 했어요? 10만 번. 근데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응? 그 심한 통증과 함께 급사할 수가 있어.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혈관 하나가 제일 99%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서 응급실에 왔죠. 근데 저희 그 순환계내과에서 뚫어준 거예요. 스텐트를 넣어서. 그리고 또 하나, 발. 이미 당뇨 발 때문에 피도 안 가는데 계속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합병증, 당뇨병 발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무좀도 심하고 여기 막 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신 분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 신경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관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히는 거 많은데 저희는 다행히 그 순환계내과하고 또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이 중재 시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런 혈관을 뚫어 놓습니다. 이 다리 수술을 하더라도 피가 가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피가 가게 이런 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혈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은 혈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런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병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도움을 받는 다학제적인 진료 그리고 그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와서 좀 많이 좀 놀랐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도 달고 있고 계시지만 또 저희한테 와서 교육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슐린이라든지 당뇨병 교육 이것도 좀 만들었고 이사장님 원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또 이제 당뇨병 전문 교육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고 제발 무단결석하지 말고 그다음에 합병증 관리도 정기적으로 해서 이 영원한 삶. 이 당뇨병의 국제 당뇨병 학회의 로고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란 겁니다. 파란색은 건강하다. 동그라미는 영원하다. 건강한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힘들게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친하기도 한 우리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네 명이 한꺼번에 한 사진이 나온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2018년 저희 조현민 교수님이 당뇨학회 총무이사님 하실 때 그때 이제 국제학술대회 겸 당뇨병학회 50주년 기념 행사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조현민 교수님 뭐 지금도 그렇지만 피부도 좋으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저는 조현민 교수님을 이제 워낙 친하긴 한데 작가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워낙 책을 집필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다음에 여기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광훈 회장님 여기 계시고 김대중 교수님 찾다 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때 김대중 교수님이 당뇨병학회 홍보이사님을 하실 때인데 여기 계셨고 여기에 정말 우리나라의 당뇨학회를 이끌으셨던 이사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일본, 중국 여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이게 2018년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이제 의사들 진료하는 공간은 굉장히 삭막하죠. 근데 저희 병원 보셨겠지만 뒷뜰에 보면은 이렇게 시화전도 하고 사실 이렇게 막막한 병원을 굉장히 따스하게 바깥이나 바깥에서 환자들께 그다음에 또 이제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우리 부이사장님 그다음에 행정원장님 이렇게 감사를 드리려고 사진을 한 장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뇨병은 혈당을 넘어서 합병증 관리하는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료실 들어오시면서 혈당 스파이크 있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스파이크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잔물결로 만들어 와야 한다. 그렇죠? 잔물결. 우리 조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잘 못 들었다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책을 다시 현관펜 칠해가면서 공부를 해오세요. 아셨죠? 네. 모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포의료병원의 고성백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처음 뵙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먼 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제가 의사 생활을 7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1976년대 그러니까 지금 50년인가요? 근데 이제 인턴 시작했던 때니까 이제 실제로 의사 역할을 한 거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지나서 지금 느끼는 게 의사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게 물론 아는 게 이제 짧아서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으로 지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왜 어렵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치료받고 당뇨 치료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똑같은 환자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여러분 맞춤이에요, 맞춤. 그거를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의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전부 맞춤 진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뇨 약을 먹고 당뇨 치료를 하고 있지만 백이면 백처럼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춤 진료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거를 의사들이 그 맞춤 진료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많이 아시는 분도 없지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야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믿는 의사한테 맡기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건강을 하셔서 앞으로 합병증 없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는 잠깐 나왔었지만 제가 중환자실을 매일 가요. 해지는 항상 도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0대, 30대, 40대 이 사람 젊은 사람들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느낌하고 70, 80 되신 분들이 중환자 느낌하고 좀 이런 감정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 그러니까 제1기 당뇨 환자들은 앞으로 100달까지 산다 그러면 70,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능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최대한대로. 그러려면은 갑자기 어느 날 나빠져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 오셨다, 교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 때 조금 관심을 가지면 걔들 알거든요. 그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이렇게 알아가지고 개인 원에서도 치료도 가능합니다만은 시설과 인력 면에서 조금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 이쪽 김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우리 센터장님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또 아주대에 계신 분들 또 서울대 가까우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초기부터 의사하고 환자 어떤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본 의사한테 가기는 쉬운데 처음 본 의사는 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씩 염두에 두셨다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셨으면은 가서 조금씩 도움이 되고 서로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 의사가 그냥 높으시면서 말씀드렸다 하시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 서북부 지역 당뇨병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